자, 158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제인데요. 뭐 세제 별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로 증권투자 상장사 공부할 때처럼 내가 뭐 소득세, 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걸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시험에 나올 것만 딱 몇 개만 그냥 단순히 우리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제를 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제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죠. 우리나라 법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도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즉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만이 조언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보시면 일단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 해설해 보시면 자 우리가 세법에는 이렇게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자 소득이다 이러면 이자 소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열거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자 소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이 이자 소득이에요. 웬만하면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 무슨 이익 또는 분배금 분배금이란다. 이익 또는 할인액이라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어요. 특이한 녀석들이 이제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뭐 이자로 끝나고 할인액으로 끝나니까 필요 없고. 이게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러니까 채권을 그냥 내가 사고 이렇게 아니라 내가 살 때 어떻게 사냐면 내가 사면서 약속하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팔 거다. 그럼 상대방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줄게. 그죠?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채권 팔 때 야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줄게.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한 채권들 가지고 환매 조건부 매매가 가능한데 그래서 이걸 RP라고 하는 거죠. 환매 조건부 채권. 아무튼 그런 매매 차익. 그건 매매 차익이지만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0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주의할 게 10년 미만이죠. 뭡니까?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죠. 그죠?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미만짜리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이런 것도 초과 반환금도 이자 소득.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것도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이라 하면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 하는 회사예요. 근데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 게 비영업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같은 경우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자, 이렇게 5가지, 네 가지죠, 4가지. 4가지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이구나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무조건 뭐다? 배당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게 매매 차익이건, 뭐 안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에서 진짜 배당이 나왔건, 뭐들 간에 무조건 배당소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은 이번에 보시면, 그 해설 2번째 보시면, 배당소득은 무슨 배당 또는 분배금이란 말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시면 이번의 문제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걸 찾으라라는 이야기죠.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거. 일단 결론부터 보면 4번에 보시면 선물로부터의 이익 있죠. 우리가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아 있는 거.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 이자 할인액이니까 이자 소득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녀석은. 다음에 이번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에 열거되어 있었죠.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있는데 4번만 없다라는 거 정도. 이건 뭐 크게 뭐 이런 거야. 뭐 시험에는. 그 특이한 건 뭐가 있냐면 해설해 보시면 저기 3번에 보시면 변액보험 적혀있죠.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우리가 펀드랑 비슷하지만 그냥 이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으로 본다라고 그냥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뭡니까? 곧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소리죠. 변액보험으로부터의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4번 거기 중요 표시 좀 많이 해 두시고요. 뭐 별표 한 35개 정도
서른만 5개만 딱, 네, 해두시고. 자, 일부 손익 과세 제외입니다. 자, 이건 세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세금 매기지 마라. 비과세다라는 거죠. 뭐냐? 상장증권. 아니면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즉,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아니면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는 부분이죠. 비과세. 그래서 우리는 주식, 실제로 내가 주식 사서 주식 팔면 세금이 없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비과세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자, 넘어가서 3번 문제를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별거 아닌데, 완전 간단한 건데 의외로 많이 헷갈리시던데요. 3번 뭐냐면, 자,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장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 보기의 경우 과세되는 투자 신탁의 이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펀드가 상장 채권과 상장 주식에 두 개의 투자를 했네요. 자, 근데 상장 채권에서 이자가 100만 원 나왔고요. 매매 차익은 마이너스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은 배당이 100만 원 나왔고 매매 차익은 플러스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손익은 얼마입니까? 실제 손익. 실제 손익은 250만 원이죠. 그죠? 실제 손익은,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죠. 그죠? 실제 이익이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세되어지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과세되어지는 금액은 150이라는 이야기죠. 150. 뭐가 빠지는 거예요?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이 빠지는 거죠. 왜? 그건 비과세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만 빼고 다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5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자고 뭐 배당이고 다음에 매매 차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채권에서 뭐 이자가 뭐 100만 원 다음에 매매 차익이 혹시 뭐 100만 원 그리고 주식에서 상장 주식에서 이자가 뭐 100만 원 그런데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 400만 원 이렇다. 자, 이러면 실제 내 손익은 얼마입니까? 실제 손익은 얼마냐면 다 더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즉, 나 마이너스 났어요. 그죠? 근데 과세되어지는 손익은 얼마입니까? 과세되어지는 손익은 300만 원이죠. 왜?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비과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란 소리는 애초에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없이 그냥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없으니까 다 더하면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300만 원 이익이 난 겁니다. 이익. 그러니까 뭐예요?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죠? 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인데 세금까지 떼이는 이런 경우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 간단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던데. 그래서 3번 문제 계산하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도 잘 외워두세요. 세법상 투자 신탁이, 그러니까 세법상 적격한 투자 신탁 요건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배당 소득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어지는 집합 투자 기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번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 투자 기구여야 한다라는 거.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져야 된다는 거고. 다음 두 번째,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해야 된다. 다음에 3번,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 사모가 아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이거면, 이런 집합투자 기구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이익은 무조건 배당 소득입니다.
세법이 봤을 때 적격한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이다. 그러니까 그 요건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또 이제 문장으로 한번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때가 수입 시기다. 받은 날. 그러니까 네가 언제 수익이 발생했지라고 한 게 투자자에게 소득이 분배되는 때가 그 수입 시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등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집합투자기구면 무조건 배당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회사형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역시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법조문상 소득구분에 대한 통일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합투자기구면 뭐가 됐든 배당소득이다 그랬습니다. 배당소득.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면 항상 취득세 내죠. 처음 살 때. 그걸 깎아줍니다.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 한번 체크해놓고 외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4번. 우리나라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사실상 법인세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다. 나중에 그냥, 그러니까 투자 기간 중에는 과세가 없다. 나중에 투자자한테 갈 때 배당소득세로 과세시킨다. 투자 기간 중에는 거기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주식 회사잖아요. 그럼 원래는 회사는 소득이 생기면 뭘 내야 되냐면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국세청은 그거를 법인세를 중간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결국 그건 뭐예요? 만기가 되면 고객한테 이제 수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배당소득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세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무조건 배당소득이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보시면 이제 그래서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원천징수 당하는 거죠. 원천징수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예금이면 은행, 이런 펀드 같은 거면 증권회사, 그죠? 그쪽에서 소득을 주기 전에 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만큼 알아서 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뗀 거는 나라에다가 이제 세금으로 지그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원천 징수죠. 이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냥 요것만 합시다. 깊이 하지 말고 2배사 근연기라고 해서 2배사 근연기. 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이렇게 일단 6가지로 나누어서 이거를 합친 걸 뭐라 그러느냐라고 하면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인 거죠. 그죠? 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이 6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가 이자소득, 배가 배당소득, 사는 사업소득, 근은 근로소득, 연은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2배부사 근연기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따로 뺐는데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결국 그것도 임대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소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배사 근연기 이렇게 6가지로 보고 개인에게 발생하는 소득. 자, 이걸 다 더한 걸 종합소득. 자, 그런데 우리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뭐 하냐면 분리과세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까 뭐 안 됐어요?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 종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나오면 그냥 그거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 떼가고 나는 뭐 신고하거나 이럴 게 없어요. 얼마까지? 이자 배당소득. 이게 두 개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두 개 합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는데 그 금융소득이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죠. 2천만 원까지. 그죠?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분리과세예요. 근데 2천만 원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매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들하고 더해져서 과세가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라고 하는 거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러니까 원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인데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종합과세 된다. 그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상자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부모님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이시라면, 그죠? 효도해야죠. 그죠? 네. 효도해야죠. 네. 저는 뭐, 저희 부모님이 대상자가 아니라서, 네. 그 소리 듣고 나서는 뭐 별로, 네. 각자 살고 있습니다. 네. 자, 농담이고. 아무튼, 예, 분리과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분류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따로 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생긴다면 만약에 매년 생겨요. 누구나에게. 근데 여러분들 양도소득하고요. 다음에 퇴직소득은 늘 있는 게 아니죠.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한번 생기는 거니까.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은 그거죠. 내가 비싸게 팔면 그 차이. 그 매매 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매 차이.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3억에 샀어요. 근데 5억에 팔았어. 그러면 그 2억 말입니다. 이런 게 양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도 누구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팔면. 근데 왜 이게 또 따로 분류됐느냐? 웬만한 제품은 특히 뭐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새 제품이 비싸요. 그죠? 중고가 더 싸요. 뭐 차도 그렇고. 양도소득이 발생할 게 없어. 그럼 어디서 발생하지? 부동산하고 주식 같은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과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무조건이니까 이거는 조건부죠. 어떻게 보면. 그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넘어가면 종합과세. 뭐 그런 거고. 예,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 채권. 그래서 만기가 3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채권들을 내가 분리과세 신청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조건 분리과세 한단 말이죠. 아무튼 2번은 그 이야기고요.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야기했죠. 금융소득 지급 시 14%로 원천 징수한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그 금액이 연간 이제 4천이 이게 이제 작년에 쓰니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쓰니까 그렇죠. 4천이 아니라 2천인 거죠. 이거 그냥 2천으로 고쳐 주십시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4천이 아니라 2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때리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남 이야기 같죠? 아닙니다. 이거 뭐 ELS 같은 것들에 가입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1억 있다고 해서 부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사회에서 물론 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없는데 있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ELS에 1억을 넣었다. 근데 희한하게 운 좋게 이제 올해 타는데 3,600이 그러니까 13%짜리 했는데 올해 당첨이 됐다. 그러면 1억 3,600이잖아요. 얼마예요? 3,600이라고. 2천 넘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이 내 연봉이 5천이다. 그럼 5천하고 그거 하고 합산돼 가지고 그렇게 과세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중과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주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부자들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게 없으면, 뭐 저같이 빚만 갖고 있다. 이런 뭐 전혀 없어요. 소득공제만 저는 생각하면 됩니다. 예. 대학원 등록금도 소득공제되고, 뭐 얼마나 좋은지 참, 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자. 아무튼 그거고, 다음에 4번. 4번 이야기했죠? 합해서 금융소득이라 한다고. 자, 그래서 뭐 거주자라면 해세를 보시면 종합 양도퇴직으로 구분한다. 그죠? 예.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런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뭐 근로소득만 있다든가 사업소득만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말정산. 그죠? 원래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그걸 갑종 근로소득이라고 해서 줄여서 가건세라고 하죠. 가건세를 회사에서 알아서 뗍니다. 그죠? 회사에서 알아서 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죠.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미 월급에서 제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랑, 그러니까 그걸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기납부세액이랑,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근로소득 이제 뭐, 빼고, 근로소득 공제 빼고, 뭐, 이제 내가 이제 뭐, 카드 쓴 거, 다음에 뭐, 한 거, 의료비 한 거, 뭐, 학원 다닌 거, 그런 거 이제 소득 공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다 빼고, 그럼 내가 진짜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지? 하고 이제 내가 낸 게 얼마지? 비교해서, 그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고, 이게 연말정산이다, 그죠? 예, 연말정산을 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예, 따로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서류 같은 거 있으면 잘 내면 되죠. 근데 그 서류도 요즘에는 별로 준비할 게 없죠. 거의 대부분 다 전산.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해서, 그죠? 국세청에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이자소득, 이자소득이고, 배당은 그 주식 배당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은 그래서 내가 뭐 치킨집을 하나 차렸다. 뭐 그런 것도 사업소득이다. 그죠? 예. 근로소득은 내가 이제 근로자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고, 기타 소득은 뭐 복권에 당첨됐든가. 아무튼 이것 말고 나머지 애들 요 안에 거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 걸리면 기타 소득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네, 뭐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적용 여부 그 표 한번 보시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년 이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주자라면 둘 다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거라든지 투자회사 구조로부터 받아도 원천징수한다. 그런데 내국 법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제 회사들이 투자신탁 형태의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원천징수 하는데 투자회사 형태의 투자를 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금융법인은 아예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거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영업실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제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그 아까 적격 집합조정이고 요건, 그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조정이고 요건, 아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매년 결산하고 분배 결산하고 그거 잘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상장 주식, 그리고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래 파생 상품, 그리고 벤처기업 주식, 이런 것들은 비과세다.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로부터의 이익은 무조건 배당 소득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펀드 운용 평가입니다. 176페이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오는데요.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근데 이 채권은요, 여러분들 잘 알아놓으시면 전 시험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증투를 공부해도 그렇고, 파생상품 투자 상사를 공부해도 그렇고, 투자자산 운용사, 하여튼 뭐 자격증을 다 공부하면 이 채권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잘해두시면 좋은데, 일단 잘 접해본 게 아니라 어렵죠. 자, 우리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잠도 깰 겸 우리 채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냥 자, 채권이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채권을 말하기 이전에 금융을 먼저 이야기하죠. 금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날에 강사가 펀드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다면서요. 그죠? 펀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서. 나도 모르겠는데. 네. 자, 금융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금융이란 건 영어로 하면 파이낸스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뭐. 영어로 하면 파이낸스입니다. 금융이 뭡니까? 근데 이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죠. 내가 금융기관에 다니는데 금융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금융이란 건 유식하게 표현하면요, 자금의 잉여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말 참, 그죠? 그냥 돈 남는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예, 자금의 잉여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돈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자금 수요자라고 이야기하죠. 자금의 잉여자가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뭐합니까? 또 대여라는 또 우리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죠? 대여합니다. 그러면 자금 수요자는 자금 잉여자에게 뭘 주느냐라고 하면 청구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한테, 얘는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거예요. 이런 걸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돈 남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청구권을 받는 걸 금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건 이제 거래를 금융 거래라고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청구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청구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 너는 우리 집에 와서 10년 동안 일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확정이자부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종이 쪼가리 말입니다.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뭘 달라 할 수 있다? 원리금을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원금과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확정이자부 증권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기 확정이자부 증권이 있고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 얘를 우리가 바로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채권은 이렇습니다. 이제 달리 표현하면 또 이렇죠. 내가 기업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치킨집을 하나 차렸는데 그때 그냥 내가 혼자 차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치킨을 이제 하고 있다가 돈이 잘 벌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1층에 있었는데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이 5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전부 다 치킨집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1층에는 후라이드 팔고, 2층에는 양념 팔고, 3층에는 간장 팔고, 4층에는 순살 팔고, 뭐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 빌딩이라는 걸 한번 짓고 싶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직접 조달하고 간접 조달이 있습니다. 간접 조달의 대표적인 게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죠. 근데 그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얼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조달 가능합니다. 뭐 기업들이라면, 우리 이제 회사라면. 그래서 조달할 수 있는 또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돈을 조달하고 싶다. 그러면 동업자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돈을 받고 지분을 주는 거죠. 너도 그러니까, 오케이, 니는 2층 니 거. 오케이, 이 돈 받으면, 니는 3층 니 거. 이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주식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렇게 지을 건데, 대단하지? 야, 장난해. 내가 이자, 그러면, 난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자 10% 줄게. 돈 좀 빌려줘. 말 그대로, 개인한테 내가 그냥 내 신용으로 개인한테 돈을 빌리는. 이게 바로 채권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나서 종이 쪼가리를 주는 거죠. 내가 나중에 니한테 이거 들고 있으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 얼마 줄게. 라고 하는 종이 쪼가리. 그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란 건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진짜 독이나 카우나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가 뭐 1년 뒤에 이자 5% 줄 테니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주겠습니다. 안 빌려준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은 나라, 정부, 그러니까 그걸 국채, 그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어요. 지방채. 다음에 이제 특수채라고 해서 이제 특수법인들. 여기서 이제 특수법인은 금융기관이 있고 비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의 특수법인은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이런 것처럼 그냥 일반 은행들 말고 그죠? 이런 거 있고 다음에 그냥 특수법인은 이제 걔들 공사 그죠? 뭐 도로공사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발행하는 걸 특수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회사채 줄여서 사채라고 하죠. 그죠? 요렇게 이 사람들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만 발행하는 거죠. 자, 이게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 모습을 좀 이야기 잠깐 하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요것만 하고 자, 채권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사채다 이게. 자, 그러면 발행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뭐 땡땡 주식회사 이게 적혀 있고요. 다음에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러니까 우리 수표도 뭐 100만 원짜리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 그 액면에 그거 이제 액면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종이 표면에 얼마짜리인지 써 있잖아요. 그죠? 채권도 이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써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다 이게.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한자로 잘 써 있습니다. 한자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율이 적혀 있습니다. 왜? 처음에 약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돈을 빌려주면 내 이자 5% 줄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표면 이율이라고 합니다. 표면 이율. 왜? 여기 써두니까 5%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발행일과 만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일이 2012년 12월 30일이다.
만기일이 2013년 12월 30일이다. 이러면 1년짜리죠. 그죠? 1년 동안 돈 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2012년 12월 30일 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1년 뒤에 내가 이자 5% 줄게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걔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걔한테 10장 주는 거죠. 1,000만 원 빌렸으니까 10장 주는 겁니다. 10장 주면 걔는 2013년 12월 30일이 되면 나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에 5%면 5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105만 원을 한 장당 105만 원씩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거죠. 채권이죠. 근데 나한테 돈을 빌린 사람한테 꼭 돈을 주느냐? 그거는 모르죠. 왜?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유통시장이 존재해서 중간에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이 샀다. 그럼 나는 걔한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땡땡 주식회사는 2013년 12월 31일 날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5만 원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좀 잘 들어두십시오. 이게 이제 채권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예금은 쉽죠. 무슨 이야기냐면, 예금은요, 내가 100만 원 넣었어요. 우리가 익히 이제 들은 거니까. 그리고 이자를 5% 준대요. 그러면 1년 뒤에 얼마 받습니까? 그냥 세금 생각하지 말고 1년 뒤에 105만 원 받습니다. 그죠? 105만 원 받아요. 이자 5%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PV, Present Value,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 자, 이건 FV, Future Value,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자 5% 때문에, 이자 5%는 그냥 예금만 하면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위험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은 1년 뒤에 105만 원이랑 그 가치가 같단 말입니다. 그죠? 뭐 때문에?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 때문에. 자, 그 소리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1년 뒤에 105만 원은 지금 얼마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100만 원이죠. 그 소린 즉슨 내가 1년 뒤에 105만 원을 받을 거예요. 받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5%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얼마만 내면 돼요?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죠? 지금 100만 원이랑 105만 원이 그게 가치가 같으니까. 그렇죠? 자, 이 100만 원, 이게 채권의 가격이란 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얘는 뭐가 정해져 있다 그랬냐면 만기일 날 얼마 받는지가 제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기일 날 105만 원 받을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채권에 이제 채권은 수익률이라고 해서요. 만기 수익률, 뭐 채권의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수익률이라고 해서 유통 수익률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채권은 수익률이 6%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채권에 투자하면 6%의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요. 채권마다. 그러면 이 채권의 수익률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거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계속 싸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결정된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채권은 뭐가 정해져 있다?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는 1년 뒤에 105만 원 받을 건데 나는 이 채권에서 내가 받아야 될 수익률이 6%다. 그러면 지금 얼마 주고 사면 되는데 그게 바로 채권의 가격입니다. 지금 얼마 주고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면 현금 흐름에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뭐 105만 원 받고 들어오고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한 게 바로 채권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 합. 미래의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의 합이 바로 채권의 가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별거 없습니다. 다시 읽고 이걸 쳐다보면 예금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에 이자 붙는다. 그죠? 이자가 어떻게 붙냐면 100만 원 곱하기 0.05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얼마나 하냐면 105만 원 나왔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 옛날에 수학 선생님들이 뭐 했냐면 이래 똑같은 거 있으면 혹시 수학생님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는지 묶어내죠. 그죠? 묶어냅니다. 뭘로? 똑같은 걸로 묶어내면 1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추억으로 돌아가서 이 되죠. 이게 얼마다? 105만 원. 자, 이 소린 즉슨 이거 한번 밑으로 내려볼까요?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랑 어떻습니까? 이 두 개 똑같죠?
똑같은 식입니다, 지금. 그죠? 똑같은 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자 구할 때는 뭐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금 구할 때는 미래에 받을 돈이 얼마냐 구하는 거죠. 즉 FV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채권의 가격은 미래에 받을 돈이 있는데 그게 지금 가치로 얼마냐는 거죠. 지금 가치로. 그러니까 지금 가치 지금 이걸 구하는 거예요. PV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미래의 금액에다가 뭘로? 수익률로 뭐 한다? 이걸 이제 할인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할인율. 그래서 이자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때는 이자율이라고 쓰고 이때는 할인율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5%라고 똑같이 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표면이율이죠. 표면이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냥 이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이자 얼마 줄게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만 쓰이느냐? 미래 가치 구할 때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1년이다. 100만. 이게 만약에 2014년이다. 근데 이거 단리채다. 그러면 이자 10만 원. 2년이면, 그러니까 2014년이면 이게 단리 이자 준다. 그러면 1년에 5만 원씩. 그죠? 10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 이렇게. FV 구할 때만 쓰는 거고요. 다음에 내가 실제로 채권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 제가 이야기했죠. 따로 정해진다고, 시장에서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채권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7%다. 그러면은 여기에 쓰이는 수익률은 뭐다? 표면이율이 아니라 수익률이 있어요. 왜? 나는 이 수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 수익을. 그러니까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이걸로 할인되었을 때, 수익률로 할인되었을 때 얼마? 100만 원보다 싸겠죠. 뭐 98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98만 원하고 105만 원은 그 가치가 같단 말입니다. 왜? 나는 수익률 7% 받아야 되니까. 나는 얼마만 주면 돼? 98만 원 주고 사면 내가 지금 98만 원을 주면 미래에 105만 원을 받을 건데 그렇게 받으면 수익률이 7%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을 이렇게 구한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채권에. 자, 채권의 수익률이죠. 채권의 수익률이 7이 아니라 10이 되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보다 더 떨어지죠. 싸지죠. 즉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싸진다라는 거죠. 즉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다라는 거죠. 이게 말킬의 일정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를 90만 원에 사는 게 수익이 높습니까? 80만 원에 사는 게 수익이 높습니까? 10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사는 게 수익이 높죠.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야 수익이 높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라는 것, 반비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천천히 복습하시고, 다시 이제 176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